자산이 한 18억 정도였고요. 1년 사이에 크게 증가해서 현재는 55억 원 정도 되고요. 현재 순자산은 16억에서 17억 정도 되고요. 국내 주식에 관련된 정보는 제가 접하기가 쉽잖아요. 다 한글로도 되어 있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확증 편향적인 말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평균 수익률은 한 20에서 25% 정도. 가장 먼저 투자한 게 우리금융지주였는데 현대차, 엑스모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제 주식의 한 10% 정도, 금액으로 치면 7천만 원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기투자자 오일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 휴가차 이맘때쯤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네, 주식 투자는 한지 오래됐고요. 근데 장기 투자는 2014년부터 했으니까 올해로 12년 차입니다. 작년에 출연하셨을 때는 순자산이 40억 원이셨는데 지금 올해는 얼마 정도 되시나요? 네, 올해는 크게 성장해서 한 55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종합소득세가 좀 많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비과세 증여 한도만큼 이제 가족들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많이 낮춰서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왔습니다. 쿠웨이트는 이것보다 훨씬 더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쿠웨이트는 여름에 한 53도까지 올라가고요. 대신 습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땀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싱글파이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기투자자 오일 전문가입니다. 저는 장기투자 문화 장려를 위해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또 싱글파이어 한번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나오셨으니까 최근 근황이 궁금한데요. 혹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저는 장기투자자니까 투자 관점에서 보면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여윳돈이 생기면 계속 주식을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출연 이후에 자산 현황은 어떠실까요? 작년 제가 싱글파이어 영상에 출연해서 순자산이 4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년 사이에 크게 증가해서 현재는 55억 원 정도 되고요. 배당금은 작년에는 확정된 게 이제 2억 2천만 원 세후입니다. 올해 예상은 세후 약 2억 8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에 국내 주식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 작년과 올해 수익률을 좀 구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처럼 장기 투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여윳돈이 생기면 계속 주식을 사 모으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발간한 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2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약 24%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을 떠나셨잖아요. 계속 투자를 그때도 진행을 하셨나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또는 뭐 미국 주식만이 답이다. 저는 이런 확증 편향적인 말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국내 주식 비중은 작년에 약 75% 정도 됐는데 최근에 국내 저평가 우량주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비중이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 83% 정도 되고요. 나머지 17%는 미국 주식입니다. 최근 포트폴리오가 궁금한데요. 6월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총 30개입니다. 그런데 상위 5개 종목이 전체 투자 비중의 75%를 차지하거든요. 가장 큰 비중은 하나금융지주, 두 번째는 우리금융지주, 세 번째는 삼성화재 우선주, 네 번째는 현대차 EUB,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국 주식 엑스모빌입니다. 국내 주식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하락장 대응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윳돈이 생기면 거의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 모읍니다. 작년 이제 12월에는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있으면서 큰 하락장이 왔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 모았습니다. 멘탈을 잡으시고 또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시고 그럴 수 있었던 뭔가 방법? 네, 믿음? 주식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자산이라는 저는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기보다는 오히려 엄청난 세일에 들어간 주식을 사 모으는 좋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순자산 55억 원이 있으면 저 같으면 그냥 부동산에다가 하나 투자를 해서 모두의 꿈인 건물주가 되고 싶을 것 같은데요.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만약 55억 원 정도가 있으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자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 첫 번째로 주식은 아무리 많아도 보유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이 100억 원이 있든 아니면 1000억 원이 있든 하다못해 1조 원이 있어도 아무런 보유세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 형태의 경우에는
그 가지고 있는 금액에 비례하게 보유세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은 실물 자산이 아닙니다. 감가상각도 없고 노후화되지도 않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되면은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종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은 또 많으면 이제 현금 흐름이 창출되거든요. 배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현금으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더 많은 주식을 살 수도 있는데 실거주 한 채만 있다고 하면은 별도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은커녕 오히려 세금만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자산을 계속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들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왜 부자냐면 주식 자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식을 팔아서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계속 보유를 합니다. 나중에 부의 대물림도 주식 형태로 증여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효율적인 자산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매수하고 매도한 종목이 궁금한데요.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하나금융지주고, 두 번째는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화재 우선주입니다. 물론 최근에 하나금융지주가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우리금융지주, 삼성화재 우선주도 많이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가격만 보면 그렇지만 기업의 본질 가치 대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주가 차트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사모할 생각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기준이 어떤 거를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크게 세 가지 항목을 봅니다. 우선 기업의 이익 창출력이고, 두 번째는 그 이익의 지속 가능성이고, 세 번째는 주주 환원 의지입니다. 주주 환원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배당금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익을 활용해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전히 낮다고 생각하면 그게 저평가입니다. 하나금융지주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해당이 돼서? 셋 다입니다. 우선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0년간 순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배당금도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10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순이익은 약 4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배당금은 약 6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그 기업은 물적 분할을 해버려가지고 주식이 또 휴식 조각이 되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기업이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사실 대주주를 위한 결정이거든요. 물적 분할 이런 이슈를 피하려면 대주주가 없는 기업을 매수하면 됩니다. 특히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없거든요. 명확한 오너가 없기 때문에 그 회사는 모든 주주를 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하나금융지주 밑에는 여러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자회사들은 하나도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이슈도 없고 앞으로 물적 분할 이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매도를 하시나요? 네, 매도는 정확히 매수 기준의 반대입니다. 이익 창출력이 중요하고 이익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가 주주 환원 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가 더 이상 저평가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 그 주식을 팔고 그 대신 여전히 저평가에 있는 다른 주식으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최근에 그렇게 하신 경우가 있으실까요? 최근은 아니고 제가 2023년도에 포스코홀딩스를 매도한 적이 있거든요. 2019년부터 사모았으니까 대략 한 4, 5년 정도 보유를 했는데 저는 20만 원 초반대에 사모았는데 리튬 그 이슈로 크게 상승을 하면서 대략 한 65만 원대에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65만 원은 충분히 그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포스코홀딩스를 팔고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다른 저평가 우량주로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조금 예시를 이렇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항을 점수화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이제 뭐 PER이라든가 아니면 PBR, 배당 수익률, 그리고 연속적으로 지금 그 배당금을 지난 몇 년 동안 유지를 했었는지, 최근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있었는지, 종목 선정 점수표에 따라서 80점 이상이면은 적극적인 매수를 고려하고, 70점 이상이면은 매수를 고려하고, 50점 이상이면 추가 매수는 하지 않지만 투자를 유지하고요. 50점 이하면은 매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30개가 만들어지기까지 몇 개의 종목이 후보로 있냐? 정해진 후보군은 없고요. 제가 이제 가끔 시간이 남을 때 HT에서 제공하는 뭐 PER 순서라든가 아니면은 PBR 그 순위대로 종목을 나열해서 한번 보거든요. 그 종목을 하나씩 보면서 이 종목이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우선 판단이 되면 점수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이렇게 많으시면 저는 어느 정도는 그냥 성장주에 투자를 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더 돈을 불리고 싶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워렌 버핏의 원칙은 첫 번째가 이제 잃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주라든가 이런 기업의 스토리텔링보다는 기업의 본질 가치에 집중하는 게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주를 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성장주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잃을 가능성이 저평가 우량주보다 높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락장에는 이미 세일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더 매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해외 주식은 엄청 뛰었는데 해외 주식은 투자를 따로 안 하셨나요? 제 주식은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 주식은 많이 하락하지도 않았지만 크게 상승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요번에 이제 지수가 엄청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미국 주식이요? 네, 미국 주식. 네. 그때는 좀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때도 제 주식은 크게 안 떨어졌습니다. 보통 떨어진 걸 보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고 있는 이제 성장주가 많이 떨어졌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저평가 우량주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올라간 영상에서 배당주 투자로 돈을 번 게 아니라 시세 차익으로 번 거다. 배당주 재투자로는 큰 자산 증식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 의견도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누적 배당금의 약 2배 정도가 되는데요. 보통 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는 필수입니다. 그런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금도 큰 역할을 하거든요.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을 더 사모을 수도 있고 또 돈이 필요하더라도 주식을 팔지 않고 배당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요.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시세 차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개의 사항이 아니고 연계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계좌 금액이 진짜 네, 이게 지금이 이제 첫 번째 계좌에 있는 국내 주식이고요. MTS는 뭐 쓰세요? 이거는 메리츠입니다. 수수료가 무료라고 해서 저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혜택에 따라서. 그럼 여기 지금 36억 예, 36억 3천 있고요. 여기도 해외 주식도 약간 있습니다. 여기는 해외 잔고. 여기는 한 1,470 정도 있고 그리고 나무증권 해외 주식이고요. 9억 7천만 원 정도 있고 꽤 많으시네요. 그래도 해외 주식 그 종류도. 예, 그리고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배우자 거예요. 여기 약간 9억 정도 있는 거고. 그럼 계좌가 총 몇 개 정도 있으신 거예요? 도미노를 보면은 지금 이건 실시간인데 55억 5,900만 원 있습니다. 안판 이익은 15억 정도 되고 메리츠 증권에 있는 36억, 나무증권에 있는 거 그래서 55억 정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하나금융지주가 약 지금 18억 5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10억 원어치 샀네요. 그래서 한 8억 원이 평가이익이고 삼성화재 우선주, 우리금융지주, 현대차, 엑슨모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보면 기술주가 하나도 없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주가 없네요, 진짜. 근데 좀 포트폴리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막 사람들이 뭐 채권에 얼만큼 넣고 기술주에 얼만큼 넣고 분산을 하라고 하잖아요. 분산하는 건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많은 사람을 자기 걸 지키고 싶을 때 방어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처럼 앞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키우고 싶은 사람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55억 정도면 방어를 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전 50억 원이 큰 금액이긴 하지만 큰 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목표치가 있으신가요? 목표치는 없습니다. 취미라서. 작년에 출연하셨을 때 댓글 중에 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배당주 투자는 의미 없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초기 자금이 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저 또한 초기 자금은 4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초기 자금의 크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는 습관이거든요. 처음부터 위험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이제 트레이딩 하다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엔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적을 때부터 이 저평가 우량주 장기 투자를 습관화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자산가가 되기 위함입니다. 자산가가 되려면 오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잃지 않는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데요. 잃지 않는 투자를 이어가려면 결국 장기 투자를 하면은 잃을 가능성은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연구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장기 투자를 힘들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같이 주가가 변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하거든요. 가격이 계속 변동하니까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장기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가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계속 주식 자산을 사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막 천정부지를 뚫고 올라가고 이럴 때 전혀 배가 안 아프신가요? 저는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배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라는 기업이 저한테는 일종의 테마주입니다. 물론 테슬라는 큰 테마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좀 배가 아플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자산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배에 아픈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언급하신 하나금융지주가 진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런 종목을 보는 안목이 궁금한데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0년 이상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순이익은 지난 10년간 약 4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배당은 약 6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 주가는 거의 오르지 못한 상태거든요. 은행이라는 섹터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사양 산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라질 수가 없는 섹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손해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 금융사를 투자하는 거는 내수 산업에만 한정되어 있다. 차라리 투자할 거면 미국에 있는 은행이나 뭐 그런 데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은행 주식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시티은행을 가지고 있는데 비중은 크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금융지주보다 더 고평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PR을 보든 여러 가지 기준을 봐도 국내 주식이 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중을 더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지주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 5% 정도 되거든요. 지금 시티은행은 세후 3%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배당 수익률만 보더라도 하나금융지주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당금 받는 것보다 시세 차익이 지금 훨씬 크신 상태일 거 아니에요. 매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는 하지 않고요. 매도하는 경우는 더 저평가된 종목이 있을 때 한해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더 삽니다. 현재 가장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2019년 중반부터 사모으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격의 큰 변동폭이 있었지만 상관없이 계속 사모았습니다.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도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 매도한 금액으로도 사모았고요. 근로소득으로도 사모았고 배당 소득으로도 사모았고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도 계속 사모았습니다. 계속 사모은 이유는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적금 같은 거는 아예 안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예적금은 하지 않고요. 여윳돈이 생기면 계속 주식만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여러 자산 상태가 동일점에서 시작했을 때 주식 자산은 가장 많이 올랐고요. 현금은 가장 적게 올랐고 그 다음이 부동산, 그 다음이 채권입니다. 100년 이상의 통계적으로 봤을 때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르는 자산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계속 주식을 사모할 생각입니다. 2020년에는 투자자산 10억 원을 인증하셨고 또 작년에는 40억 원을 인증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55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2020년 5월에 10억 2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40억 원이었는데 지난주 기준으로는 50억 원이 됐습니다. 그 비결은 별게 없습니다. 저평가 우량주를 계속 사모으면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데 왜 사지 못할까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다음 달, 당장 1년 후에 5배, 10배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큰 변동폭을 보이는 테마주에 빠지는 경향이 많고요. 하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가기를 원한다면은 그런 테마주보다는 기업의 본질에 집중한 투자를 이어가야 합니다. 처음 투자하는 사람이 저평가 우량주를 좀 찾고 싶다 나도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해서 좀 찾으면 좋을까요? 기업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기업의 본질은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기업의 본질입니다. HTS나 MTS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이 배당 수익률 그리고 그 배당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었는지 그런 항목들을 차례대로 잘 살펴보시면 자연스럽게 저평가된 우량주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SCHD ETF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런 ETF 같은 것도 투자를 하시는지. 저는 지금 ETF는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ETF는 사실 수많은 개별주를 합한 금융상품이거든요. 그런 ETF에는 좋은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기업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라고 했는데요. 슈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많은 기업들을 합한 것이고 슈드의 본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 성장률이나 아니면 시세 차익이나 여러 방면에서 제 개별주 투자가 더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슈드 투자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슈드가 나쁜 선택이라는 건 아니고요. 주식 투자 초보자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처음 몇 년 동안 유지하되 다음에는 이제 개별주도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 본질 가치도 있지만 주변의 외부 변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 작년에 갑자기 탄핵이 막 해서 주가가 엄청 떨어진다던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외부 환경에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외부 환경 변화를 기업 본질과는 상관없는 잡음 또는 소음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음 때문에 만약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럼 오히려 그 기업의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모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큰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국내 주식이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보험담보대출을 조금 받아서 오히려 그때 주식을 더 샀습니다, 사실. 보험담보대출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더 높은데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락장이 길었잖아요. 그럼에도 전혀 이제 불안함이. 네, 저는 앞으로 한두 달 투자할 사람이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투자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락장이 뭐 한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네 달이 됐든 저한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락된 기간을 잘 활용해서 주식을 더 사모으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세금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하실까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모은 이후에 양도세가 발생할 정도로 판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주식은 사모으기만 했습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도한 경우가 있고, 하지만 국내 주식은 한 종목당 50억 원 이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주식도 양도세는 낸 적이 없습니다. 배당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5.4%가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할 건 없고요. 다만 다음 해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배우자와 아이들한테 비과세 한도만큼 증여를 완료했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낮출 수 있었습니다. 배당 소득이 2억 2천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5월 달에 납부한 금액은 2천만 원이 약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사실 저희 좀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국내에 근로소득이 없거든요. 근로소득이 해외에 있고 제가 비거주자다 보니까 세금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이유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목하는 종목 3가지만 뽑는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평가 우량주, 그리고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매수해 두시면은 나중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삼성화재 우선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국내 그 코스피는 계속 박스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내 증시가 박스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수는 박스피였지만 시가총액 전체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수가 오르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물적 분할 이슈입니다. 하나의 기업의 자회사를 중복적으로 이렇게 상장을 하면은 지수는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대신 금액은 커지겠죠. 하지만 이런 물적 분할 이슈가 문제가 된다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물적 분할은 어려울 것 같고요. 박스피는 옛날 얘기고 앞으로는 꾸준히 상승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당주를 투자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앞으로도 배당주 투자가 아닌 저평가 우량주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제가 왜 저평가 우량주라고 말씀드리냐면, 배당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배당에만 집중합니다. 최근에 커버드 콜 ETF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배당이 아닙니다. 그거는 단순히 제살 깎아주는 금액이고요. 진정한 배당은 기업의 이익으로부터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저평가 우량주를 장기 투자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들에게 조언과 한마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싱글파이어 구독자 여러분, 장기 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쉽지 않았고요. 모두한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얘기했듯이 주식 자산은 가장 효율적인 자산입니다. 주식이 가장 효율적인 자산인 것을 믿고 앞으로 장기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저는 분명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4살에 9년차 회계사하고요. 부동산은 없으신가요? 부동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순자산은 16억에서 17억 정도 되고요. 1, 2월에 제가 수익이 한 2억 정도가 이미 난 상태라서 한 110, 120% 이 정도 났던 것 같고, 80에서 100% 사이? 이런 매력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냐라고 하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9년차 회계사하고요. 곧 있으면 이제 둘째가 태어나서 두 아이 아빠가 되기도 합니다.
본업도 있고 뭐 육아도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투자도 좀 열심히 해서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순자산 규모가 현재 순자산은 16억에서 17억 정도 되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더하면 한 20억,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순자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은 금융자산이고요. 연금 1, 2억 정도 빼면 나머지는 다 주식 계좌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라고 할 만한 거는 급여밖에 없거든요. 1, 2월에 제가 수익이 좀 올해는 많이 난 편이라서 한 2억 정도가 이미 난 상태라서 주식은 보통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좀 저는 매크로를 좀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교체해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지난주까지는 개별 주식의 롱, 지수의 숏하는 롱숏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개별 주식은 국내 주식이 한 97%, 그리고 해외 주식이 한 3% 정도 있었고요. 지수로는 국내 지수 쪽이 한 80%, 해외 지수 쪽이 한 20% 정도 숏을 치고 있었고요. 연초부터 시장이 좀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는 이제 좀 올라왔지만 그래도 개별 주식들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억 정도는 숏을 이제 2배짜리 인버스로 한 상태고 한 8억 정도는 주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나머지는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좀 있었고,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시장의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좀 매크로 기반으로 좀 시나리오를 세워서 분석을 조금 하는데, 현재의 지수 레벨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서 한 20-30% 올려서 지금은 좀 중립 수준을 맞췄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종목 교체도 조금 했는데 두 가지 정도 케이스를 고려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이구환신이나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위주로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데, 이런 시장이 오면 국내 시총 상위주들이 반도체에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급을 좀 빨아들이면서 걔네만 올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좀 커버하려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제 주식의 한 10% 정도, 금액으로 치면 7천만 원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를 또 고려한 거는 이제 3월 말이 되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잖아요. 시장이 조금 많이 올랐던 종목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좀 밸류를 안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밸류를 제대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고려해서 제 종목 중에 좀 이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이 있어서 그 종목들은 좀 처분을 해주고, 이익이 좀 안 났던 종목들은 좀 교체 매매해주는 방식으로 들어갔어요. 2017년도 하반기 정도부터였는데, 그때 사회초년생 때라서 통장에 급여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남들도 투자하는데 저도 한번 해볼까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긴 했고요. 그때 시드가 어느 정도였어요? 제일 처음이요? 제일 처음은 몇백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본업이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회계법인의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았어서 이제 투자에 좀 최대한 신경을 안 쓰려고 흔히 말하는 퀀트 투자 스타일로 투자를 했거든요. 스크리닝 지표 같은 거를 좀 걸어서 종목을 한 20-30개 정도 뽑아가지고 그냥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던 와중에 제가 투자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상장 폐지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재무제표를 까본 적도 없었거든요. 직업상 그래도 회계사인데 약간 자괴감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었죠. 이게 퀀트 투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저한테는 좀 안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투자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투자 시작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2017년 정도부터 투자를 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운 좋게 한 해도 손실은 나지 않고 매년 수익을 냈어요. 평균 수익률은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의미 있게 수익이 난 거는 2020년 정도부터인데, 이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시장이 되게 좋았죠. 그래서 제 실력이 뛰어났다기보다는 시장이 좋은 거에 좀 잘 편승을 해서 그래도 이때는 이제 수익률이 한 80% 이상 나오면서 이때부터 의미 있는 수익금이 좀 나왔고요. 21년도 다행히 수익금이 괜찮게 나왔는데 그 평균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는데, 제가 자신감이 생겨서 그래도 은행 이자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때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드가 좀 커지면서 다행히 수익률도 뭐 평균 정도는 나오면서 이때도 이제 수익금이 의미 있게 늘었고요. 22년이랑 23년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한 자릿대 정도 수익률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시기에는 이제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첫째가 태어났을 때라서 본업도 있고 투자에 이제 육아 이렇게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투자해 줬는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었죠. 근데 이거보다 좀 더 큰 이유는 사실 이 시기에 매크로에 대한 영향이 되게 많이 받던 시장이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뭐 금리라던가 물가라던가 뭐 FOMC 이런 거는 사실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영향이 되게 많이 받던 시장이었어요. 변동성 때문에 제가 자꾸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좀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했던 시기였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매크로를 계속 접목시켜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조금 의미가 있는 해긴 해요. 1, 2월에 벌써 한 15%, 20% 정도 수익은 나고 있거든요. 월급에 얼마, 퍼센테이지 이 정도만. 월급에 얼마를 떼서 넣는 건 아니고 지금 있는 거를 계속 굴리면서 안 빼고 계속 굴리는 건데, 좀 뭔가 계획적으로 막 짜가지고 몇 프로 넣고 이런 식으로는 투자 잘 안 하고 그냥 통장에 좀 모여있네, 얘 좀 넣자 하고 넣고 계속 통장에 주식 계좌에 돈을 넣으면서 그냥 거기서는 돈을 최대한 안 빼고
그냥 그렇게 요현금이 있더라도 이제 주식 계좌에서 현금을 놔두죠 보통. 투자는 그럼 주식은 어떻게 고르시나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매력적인 투자 아이디어 먼저 찾는 게 시작이죠. 저는 피터 린치가 얘기한 여러 가지 원칙 중에 2가지 원칙에 부합되는 게 매력적인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투자 아이디어에는 투자하지 말라라는 원칙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남들에게 왜 그 주식을 샀는지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주식에는 투자하지 말라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 2가지 원칙을 종합하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진짜 간단하고 명료하면서도 남들에게 납득이 갈 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들리고 되게 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 아이디어는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매력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별로 없거든요. 이런 매력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냐라고 하면, 이거는 좀 다양하긴 한데 좀 실생활에서 얻는 투자 아이디어 같은 건데, 저희 첫째가 딸인데 집에 이제 티니핑 장난감이 계속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가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쌈지엔터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공부해가지고 뭐 투자를 하게 됐던 쌈지엔터 같은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를 좀 보면서 이제 에너지 패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찾은 주식이 하나오션이라는 조선주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도 뭐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매력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나면 그거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공부를 계속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 투자할 만한 타이밍을 적합하게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오래 들고 계셨던 거예요? 최근에 거는 그거는 이제 12월에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팔았어요. 하나오션은 한 분할 매도해서 정확하진 않은데 한 110%, 120% 이 정도 났던 것 같고, 쌈지엔터는 걔도 한 80에서 100% 사이? 그 매수하는 타이밍은 어떤 판단으로? 매크로 베이스로 많이 하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크로를 봤을 때 지금 시장에 주식 포지션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싶을 때 일단 매수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넣어놓고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포지션을 좀 늘려야지 했을 때 좀 사는 편이고 좀 줄여야지 했을 때 팔거나 아니면 해지를 추가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주식을 100% 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이 적정 레벨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내려왔다고 싶을 때는 무조건 주식을 100% 가져갑니다. 안전마진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매크로를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비이성적인 투매가 나올 때거든요. 특히 국내 시장 기준으로요.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비이성적인 투매가 나오면 이때는 이제 시장이 바닥일 확률이 크고요. 사람들이 이제 믿을 게 없으니까 정부 욕을 하면서 정부가 뭐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보통 이제 바닥인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보고 그러시는 건가요? 물론 재무제표는 보고 투자를 하고요. 사람을 뽑을 때 우리가 이력서를 보잖아요.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하려면 그 회사의 과거를 봐야지 미래가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 리포트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주가 예측을 틀리고 이러니까 의미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 이제 대단한 피터 린치도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있는지부터 뒤져보는 거였거든요. 이런 대단한 피터 린치도 그런데 하물며 저 같은 부업 투자자는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정말 도움이 되겠죠. 일단 제 소중한 시간을 세이브를 많이 시켜줍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만 봐도 필터링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기업을 계속 추적 관찰해주니까 시계열적으로도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 대가들이 쓴 투자 책들은 그들이 이미 이제 투자 철학이 완성된 분들이니까 제가 이런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을 단축시켜준다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관리법을 이제 정립하기 시작했다 했는데 원래는 현금 비중 위주로 리스크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어떤 실수냐 하면 제 종목들이 조금 떨어지면 나는 너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물타기를 너무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너무 빨리 소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매크로를 접목시켜서 하다 보니까 조금 리스크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크로를 접목할 때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리스크해 보이는 이제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정보들을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지금 시장 위험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뭐 해지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남들 다 보는 뭐 경제지표나 FOMC나 이런 것들도 다 챙겨보고요. 근데 가장 효율적으로 이 정보들을 찾아줄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한 것들에 대한 근거 같은 것들을 정리하거든요. 어떨 때는 이제 시장 위험이 별로 안 크다, 종목들은 괜찮아 보인다 하면 그냥 현금 비중 한 50% 들고 주식만 하고요. 근데 시장 위험이 좀 높다 싶으면 숏으로 해지 걸면서 사기도 하고 국채로 해지를 할 때도 있고 다른 원자재 같은 걸 해지할 때도 있고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지수 숏이랑 주식 롱을 많이 하죠. 시장이 좀 보통 위험할 때가 많으니까.
투자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 투자 방법은 이제 AI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AI는 이제 보통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고 GPU에 해당하는 연산이 있고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돌리는 이제 전력이 있을 거죠. 제 투자도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거는 제 투자 철학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GPU 연산에 해당하는 거는 제 사고 능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제가 활용하는 정보들이 있을 거고 전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자에 쓰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4가지를 더 발전시키고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성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제가 쓰는 거는 이제 메모 앱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노션이라는 메모 앱을 쓰는데 이 앱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것부터 해요. 정보를 근데 수집하다 보면 어느 곳에 양질의 정보가 있는지 이 정보가 양질의 정보인지를 판별하는 능력이 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데 점점 더 효율적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을 제 투자 철학과 제 사고 능력에 맞춰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그 과정을 계속 메모 앱에 기록을 해두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제가 투자에서 실수가 나오거나 오류가 나오면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서 다시 이제 투자 철학에다가 메모를 해두고요. 반복하다 보면 제 투자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수익률도 올라가면서 수익도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측면이 이제 에너지에 해당하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길이 이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 중심의 바텀업 투자 종목 중심의 바텀업 투자는 좋은 주식을 찾는 방법이랑 사실 연관되는 내용이긴 해요. 조금 더 분석이 들어가죠. 이제 분석은 어떤 걸 하냐면 한 가지는 이제 딥 리서칭을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나 아니면 최근 기준의 재무제표들 그리고 최근의 기사라던가 아니면 현재 경쟁 상대 상황이라던가 뭐 시장 상황 같은 것들을 여러 개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현재 상황에서 좋은 회사인지를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계열 분석을 하는데 우선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계속 지켜보는 거나 아니면 이 회사의 과거 이력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이 2가지 분석이 이제 바텀업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투자를 하시지 않고 이렇게 개별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지수 투자는 제 능력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바텀업 투자부터 공부를 해서 그런지 종목을 보는 게 좀 더 편하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왜 올라가냐 말냐는 완전 매크로잖아요. 근데 저는 매크로를 접목한다 하더라도 사실 시장이 휘청휘청거리면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니까 팔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주식들, 내가 괜찮다고 보는 주식들을 조금 더 오래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이 강하고 그 롱이라 하시면 보통 얼마 정도를 투자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제 롱 포지션은 한 50% 정도 내외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더 좋아 보인다 그러면 50%긴 한데 이제 레버리지를 껴온 50% 비율을 맞추는 거죠. 2배짜리 인버스를 하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레버리지가 껴있지만 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래도 이제 주식이 50%인 거잖아요. 매도 시점은 그러면 어떻게 잡으시는 편이에요? 매도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적으로도 이제 매수할 때 실수했던 것보다 매도할 때 아쉬웠던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나마 이제 합리적인 매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한 2가지 방법 정도를 활용을 해요. 첫 번째는 매크로 베이스로 좀 시장을 보고 매도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장 위험이 좀 올라왔다 싶으면 제 종목들을 쭉 봐서 2가지 중에 1가지 선택을 하라고 좀 강요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종목이 계속 너무 좋아 보인다, 가져갈 만하다 싶으면 종목을 가져가면서 해지를 하게 하고 아니다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팔아버리고 현금으로 가져 있으라고 하죠.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트리거만 주는 것만으로도 좀 합리적인 사고를 거치면서 이제 리스크나 매도 시점 관리가 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종목들에 로스컷을 걸어두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매매를 걸어두는데 현재 가격에서 한 마이너스 10% 정도 걸어놔요. 그러면 이게 이제 10%가 떨어지면 자동 매도가 되겠죠. 이걸 왜 하냐면 팔린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리플래시해서 이 종목을 다시 살만한지 판단해 보라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단기적으로는 사실 손실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제가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니까 결국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런 게 있잖아요. 언제든지 예상치 못하는 위험이 나올 수 있어서 그거를 대비해서 시장 리스크가 낮다고 해도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미장이 한참 엄청 핫했었는데 사실 올해부터는 미국 주식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제 투자 방법을 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보 베이스로 투자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유 없이 사는 걸 좀 싫어해가지고 근거가 마련해야 되는데 미국 주식은 양질의 정보를 구하기가 지금까지 어려웠어요. 24년도까지도 이제 제가 보는 곳들에서 진짜 한국 주식만큼의 깊이 있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우리나라만큼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이제 계속 뭐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올해부터는 양질의 정보를 좀 찾았거든요. 그래서 좀 데이터가 입수될 가능성이 늘어나서 포지션을 늘려볼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뭐 되게 자주 하신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기는 사실 시장의 위험이 조금 성격이 바뀌거나 아니면 시장의 위험 정도가 바뀔 때라서 작년 예를 들면 작년 하반기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동안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안 했었어요. 계엄령 터지기 전까지 한 11월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가지고 가면서 롱숏 포트폴리오를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너무 이제 시장이 급변하고 국내 주식도 제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급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주 주고 이거는 이제 시장의 위험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탄핵이 딱 부결됐을 때 어떤 것들을 투자하셨나요? 이제 12월 계엄령이 터지고 첫 번째 탄핵이 부결되면서 비상적인 투매가 엄청 나왔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정부욕을 엄청 했죠. 그리고 한국 시장에 이제 미래가 없다. 한국은 이제 저성장으로 간다. 1%대 성장률도 안 나온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환율도 뭐 1,500원까지 올라간다. 이런 이제 위기론이 엄청 많을 때였어요. 이때는 이제 저는 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주식 100%를 들고 갔거든요. 근데 보통 1년 중에 수익률이 제일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다 이런 데서 매수한 것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아무리 매크로에 기반해서 투자하지만 올해만 봐도 제가 1, 2월까지 수익률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크로에 대한 해석은 조금 틀린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온 거는 다 이 12월에 사뒀던 종목들 덕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투자 아이디어는 크게 삼은 거는 트럼프 시대에 좋을 만한 주식들을 많이 담았죠. 조선주나 조선기자재주들은 제일 좋다고 봤고요. 변압기 뭐 이렇게 그때 유행했던 섹터들도 좀 담았었고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던 거는 조선주가 제일 끌고 온 상태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씩 처분하면서 가져온 상태입니다. 길게 투자하신 것 중에 좀 오래 투자한 거는 그러면 예전에는 매크로를 하기 전에는 이건산업 같은 이런 주식들이 있었는데 1년씩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었었죠. 이게 좀 애매한 게 예를 들면 작년에는 효성중공업 같은 주식을 많이 투자했었는데 그 주식을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가지고 있던 보유기간은 뭐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3개월 가지고 있다 팔았다가 다시 이제 샀다가 팔았다가 이런 경우를 많이 해서 마틴게일 투자법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틴게일 투자법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투자 초보 시절에 조금 활용했던 투자법인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제가 이제 어떤 게임을 했을 때 거기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그 다음 판에 이제 직전 걸었던 거에 2배를 계속 걸면 내가 결국에 한 번만 이기면 이전 손실을 다 만회하고 결국에는 무조건 수익을 본다라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무한한 자금력이 필요해요. 사실 초보 투자자일 때는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많은 투자법이거든요. 일단 국내 시장 기준으로 보면 1년에 적어도 한 2번 이상은 진짜 급락하는 시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때 초보 투자자는 투자 공부를 한다는 관점으로 이 시장이 이제 많이 내려왔다 싶은 지점에서 2배 정도를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 하면 제 현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판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레버리지를 쓴다는 건데 이 이유는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리 초보더라도 게임을 몇 번 이 정도까지 했으면 시장이 바닥일 확률이 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라면 내 연봉 정도의 레버리지는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자를 감당하거나 아니면 원금을 분할 상환해도 큰 무리 없는 수준의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만 사용해도 저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한계가 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연의 실력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고 저도 지금은 제 실력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몇 종목 정도가 있으세요? 평균적으로는 한 5개에서 10개 종목을 유지하려고 해요. 메모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 저장시키는 종목들은 한 50개는 되겠죠. 걔들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 텔레그램이라든지 어떤 뉴스 같은 것들 보다가 괜찮아 보인다는 아이디가 있으면 기업에 맞춰가지고 저장을 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업의 정보들이 모이거든요. 관심 기업만 보면 뭐 50개 정도 되더라도 내가 매수할 때 고려하는 종목 수는 이제 그보다 훨씬 적고 한 10개, 2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시나리오를 엄청 쓰신다고 하셨는데 따로 프로그램을 쓰시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메모로 정리하는 거죠. 그냥 1번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매수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지수가 뭐 2,800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확률 한 20%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메모로 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없으신지? 부동산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세밖에 없어서 첫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냐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냐라는 제 능력치를 봤을 때 저는 주식 투자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봤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회계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좀 잘 볼 수 있고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는 좀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유리한 곳에 플레이를 하자는 마음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부동산 같은 걸 사버리면 이게 복리의 마법이 확
깎여버리는 거죠. 복리의 마법을 누리려면 이제 100% 재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목적에서 주식 투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는 보통 어떤 거 보세요? 재무제표를 보면 많이들 그러실 건데 일단 손익부터 보죠. 작년에 이제 티니핑 사면서 이제 봤던 그런 거는 티니핑 재무제표를 쭉 보면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냥 보면 이 기업을 적자나는 기업인데 왜 사냐 할 수 있는데 매출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비용 구조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BS 쪽을 보는 거죠. 자산부채를 좀 더 보면서 리스크가 좀 더 있는 회사냐, 리스크를 관리 목적에서 이제 자산부채가 있는 대차대조표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목표 내지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선 제가 아직 경제적 자유를 논할 만한 자산 레벨은 아니라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요. 저는 이제 경제적 자유의 본질이 시간적인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적 자유가 맨날 노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시간적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그런 목적의 일환인 거죠. 목표 액수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 가족이 되니까 내 가족 정도가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은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만큼 투자에 노력을 안 가해도 그리고 이건 변동성이 있으니까 진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얼마 정도 벌 수 있냐 했을 때 5% 정도면 그런 수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그거를 빼면 평균적으로 한 3%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월 1,000만 원씩 나온다고 하면 적어도 한 50억? 40억? 이 정도는 돼야 돼서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실수를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을 계속 하면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못했더라도 길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손실을 좀 보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랑 같이 노력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보자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월급이 200만 원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앞자리가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올해는 4,400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80%가 고요. 종목 선정을 할 때는 안녕하세요. 저는 조토끼의 부자 성장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20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조토끼입니다. 저는 10년차 배당 투자자고요. 올해는 4,400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휴직 종료를 기점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남편과 제가 맞벌이 하는 대신에 남편과 배당금이 서로 맞벌이를 하게 되는 좋은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닉네임이 조토끼인 이유가 제가 87년생 토끼띠이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는 39입니다. 조토끼님만의 경제적 자유의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자신의 자산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그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 이자나 배당이나 월세 이런 걸로 생활비가 커버가 될 정도라면 저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비가 조금 적으신 분들이라면 좀 시기적으로 일찍 도달할 수도 있는 게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산이랑 순자산 규모는 어떻게 되실까요? 평가액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계산해 봤을 때가 이제 총 자산이 한 18억 정도였고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이제 전세 입자가 있어서 그 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면은 한 13억 정도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4,400만 원을 이제 12로 나눠보니까 월 36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배당 월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실까요? 한 2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80%의 자산은 주식입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80%가 우리금융지주고요. 그리고 10%는 현대차 우선주들, EUB, 현대차 우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10%는 나머지 금융지주들,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그리고 증권주들, S-오일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투자법에 대해서 설명을 큰 흐름에서 보면은 저는 부동산에 돈을 많이 깔고 있으면 그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시드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지금 월세에 살고 있고요. 월급에서 남는 잉여 현금과 그리고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계속해서 수량을 늘려가는 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 선정을 할 때는 일단 PBR 1 이하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중에 찾는 편이고요. 앞으로 잘 될 회사보다는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 이미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돈이 몰려드는 곳은 이제 금융 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은행주나 증권주 같은 금융주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배당주들이 세제 혜택이라든지 정책 혜택을 많이 보면서 많이 주가가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금융주에서 지금 고배당주를 찾기는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배당 성장주로 꼽히는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가 아니라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성장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성장주에 투자하려면 이 회사의 미래의 가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걸 판단할 줄 모르거든요. 하지만 지금 잘 벌고 있는 회사는 사실 증시 지표를 봐도 되고 뭐 기사 같은 것들을 확인해도 되기 때문에 뭔가 좀 확실한 거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주 투자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건가요? 가장 먼저 투자한 게 우리금융지주였는데 그거부터 따지면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배당률이 상당하시겠어요? 지금 제 평단가로 봤을 때는 10%가 넘습니다. 지금이 한 24,000원, 25,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한 4,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10,000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제 평단가로 보면은 10%가 넘기 때문에 제가 매도하지 못합니다. 평가 수익을 보면은 너무 매도하고 싶은데 그 정도의 배당률을 보이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산 변천사에 대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남편이랑 저랑 결혼할 때 딱 9천만 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뭣도 모르고 빡빡 우겨서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느라 3천만 원을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밖에 없었고 예금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계부를 쓰는데 이거 배당금 들어온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당주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시작했고요. 신혼 한 5년 차까지는 매년 배당금 플러스 저희가 저축한 것까지 해서 불어났던 돈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서히 이렇게 스노우볼이 이제 커지더니 한 2021년 정도부터는 둘이 맞벌이도 했고 그리고 배당액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한 1년에 1억 정도는 자산이 증식돼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증식된 거는 사실 올해 상반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연말에 9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5년 열심히 하면 10억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배당을 너무 밀어주다 보니까 점프를 하게 돼서 한 13억 정도 순자산이 늘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부자가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고 정말 중산층 정도까지는 가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거나 아니면 고소득의 직장을 가져야겠다.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제 20대, 30대 초반까지를 다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 실패했습니다. 임용고사를 4년 준비했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뒤늦게 대기업 정규직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도 실패해서 결국에는 이제 계약직으로 제가 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연봉이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0만 원 초반대를 계속 받았는데 옆에 뭐 과장님, 차장님 이런 분들 억대 연봉이시니까 내 삶은 나아질 수 없을까? 계속 고민하던 차에 그러려면은 투자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리스키한 그런 투자를 하기에는 역량도 부족했고 그리고 그럴 만한 깜냥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기질에 잘 맞았던 배당주 투자를 꾸준히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의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한 14년 정도는 계속 사회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월급이 200만 원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앞자리가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때는 새 전으로 해서 이제 성과금 뭐 이런 거 다 해서 4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실수령액은 그거보다는 조금 많이 낮았습니다. 왜 국내 주식 시장을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제일 좀 어처구니 없지만 중요한 이유인데요. 제가 잠을 일찍 자야 돼요. 늦어도 9시에는 자야 되거든요. 미국 증시가 열릴 때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고 국내 주식에 관련된 정보는 제가 접하기가 쉽잖아요. 다 한글로도 되어 있고 진입장벽이 높다고 저희가 생각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남편의 뜻인데 그 양도소득세를 내기 싫다고 합니다. 세금적인 이유 때문에도 미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중에 특히 네. 우리 금융 지주인지를 네.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 중에 제일 규모가 작고 순이익이 작은 금융지주인데요. 우리 금융지주의 그 주가가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민영화가 되기 전이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다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은행만 거의 주로 있었고, 뭐 증권이나 보험이나 이런 포트폴리오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건데, 종합금융지주 회사로 거듭나겠다라고 항상 발표를 하셨고, 민영화도 약간 속도가 문제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장해갈 여지가 많은 그런 금융지주 회사를 투자하고 싶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금융지주 회사 중에 배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매수는 또 어떻게 하세요? 매도는 제가 돈이 필요하다거나 뭐 영업이익이 하향 추세가 있다거나 주주 환원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거의 매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돈이 들어오면 이제 CME 통장에 예치해 뒀다가 하락장이 온 것 같다, 지금 조금 빠지는 추세다, 배당률이 좀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 분할 매수로 조금씩 매수를 하는 편인데, 한두 달 정도 그 정도 텀을 두고 배당률이 올라왔을 때 분할 매수하는 편입니다. 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하시나요? 남편의 월급 그리고 제 육아휴직 수당을 합해서 생활비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 배당주 매수하는 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배당금이 들어왔을 때도 바로 배당주에 다시 투자를 해서 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투자를 해보셨는데 배당주를 딱 선택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배당 투자를 10년 동안 해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중간에 해본 적 있고, 월세도 받아본 적 있고, 그리고 공모주 투자도 해봤고, 그리고 성장주 투자도 잠깐 해서 쓴맛을 본 적이 있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 저한테 맞는 게 배당주 투자라고 생각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제가 성장주 투자를 해봤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호재가 현재 지금 바로 발현되는 호재가 아니라 미래에 발현되는 호재이기 때문에 이게 어그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변동성 자체를 제가 잘 견디지 못하는 스타일이었고, 잘못 들어갔을 때는 내려가는 그 깊이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주 투자는 그런 계기로 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지방 부동산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붐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적은 돈으로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이제 월세도 내봤는데, 정말 온갖 크고 작은 이슈들로 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 부동산도 약간의 차익을 보고 그냥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 부동산 투자를 할 정도가 된다면 다시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자산에서 가장 효율성 있게 현금 흐름을 낼 수 있고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방법은 배당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배당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마 내가 이 돈 받으려고 배당주 투자를 하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드실 거예요. 저도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배당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제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는 사람 관리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월세 받는 것보다는 배당 받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자금들이 저는 이제 배당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언젠가는 내 자산이 이렇게 불어났나? 라고 생각하게 될 시점이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투자 실패를 꽤 겪으셨는데 그럼에도 계속 투자를 이어가신 동기가 궁금해요. 저는 투자가 제 인생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시험에는 다 탈락을 했고 다시 도전할 자신은 없고, 그리고 제가 취업 시장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기에는 사범대 출신에 결혼했고 아무도 선호하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나아질 수 있는 거는 투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중간에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부여잡고 열심히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월에 저축을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월급의 한 60% 정도는 계속 저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같이 근무를 했을 때는 그래도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초지일관 얘기하는 게 나는 그 업무 시간 동안 매수매도를 할 수 없다. 그러니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네, 저한테 맡겨주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편이고,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르는 거에는 투자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배당 투자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투자를 하셨으면 하락장도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저는 작년도 굉장히 매웠지만 코로나 하락장이 가장 매웠거든요. 정말 그때는 그렇게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주식 자체를 접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락장을 몇 번 맞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내리는 비 같은 거구나. 그리고 다른 주식 투자자들은 하락장이 그냥 속수무책 있어야 되지만 나는 배당금이라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배당금으로 재매수도 할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 배당률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빠지다가 이 정도 배당률 되면은 이제 다시 반등하겠구나, 이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지금은 예전보다는 의연하게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로 투자하시는 종목들에서 증권주, 현대차, SO일 같은 거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죠. 증권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굉장히 양극화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에, 강남에 그 노른자 위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를 하는데, 사실 그런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증시 부양 정책을 펴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이제 주식으로 돈이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당연히 제일 수혜를 보는 거는 증권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증권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았고, 현대차는 사실 그 배당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주식은 아닌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대체할 수 없는 자동차 주식이고, 사실 최근에 관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기도 했고 사람들도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저는 현대차가 그 관세 이슈에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을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지금 당장은 그 효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한 3년, 5년 정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그 미국에서 그 차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대차는 그 주주 환원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도 이번에 관세 때문에 배당 컷 되지 않을까, 배당이 줄어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 최소 배당금 100만 원을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SO일이 조금 의아하실 텐데, SO일은 예전에 정말 배당 킹이었다가 아예 배당 컷돼서 거의 배당을 안 해주는 그런 종목이에요. 예전에는 배당 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저렴한 원가에 좋은 화학 제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거기에 투자를 하느라 그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제 배당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정도부터는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을 보고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소액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처에도 좀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정말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거의 금에 버금가는 그런 자산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게 됐으나, 저는 제 기질 자체가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기 때문에 그 코인의 변동성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코인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아이가 없고 남편과 저 둘이라면은 그냥 계속 월세에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이가 있고 아기 학교를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그 제가 사는 지역에서 조금 이제 학군이 괜찮은 지역으로 한 채만 매수를 한 상태이고, 이 이상으로 부동산으로 뭐 시세 차익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월세를 둬서 뭐 현금 흐름을 얻는다거나 그렇게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하시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일단 제가 이제 육아에 집중하게 되면서 남편이 외벌이가 됐는데, 물론 지금도 남편한테 미안한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배당금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남편의 어깨가 그나마 좀 덜 무겁지 않을까
라는 점에서 네,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거나 밥 한 끼 사거나 하면은 아, 이거 좀 비싼데 아, 이걸로 아파트 관리비 낼 수 있는데 이런 생각 사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한테 뭐 밥 사거나 선물하거나 해도 이렇게 흔쾌히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 목표랑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거창한 목표는 없고요. 월 배당금이 세후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면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퇴사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세후 월 1,000만 원 배당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께 조언과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정규직 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얻을 수 있고 뭐 전문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취업은 할 수 없을지언정 대기업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우리가 월급은 받을 수 있거든요. 적은 돈이지만 정말 이렇게 계속 꾸준히 켜켜이 쌓아 나가다 보면은 그 시간이 주는 힘이 사실 이게 흐르고 보면은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월급이 적다고 생각하시고 좌절하시거나 포기하실 게 아니라 소액으로라도 꼭 배당 투자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나의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으실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